청와대가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를 뒷받침할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윤 씨한테서 차명 전화 2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YTN에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경남FC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연예인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은 지난해 승리 측으로부터 빅뱅 콘서트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 석 달 연속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 0.8%, 2월 0.5% 오른 뒤 석 달 뒤 0.0%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한 건 지난 1999년 7월 0.3% 오른 이후 19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 제품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배추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값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절대 안 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의 낙마는 없다는 기류입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어제까지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앞선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의 낙마가 흥정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은 인사참사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 출연,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른미래당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능의 대명사, 무책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마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 여부,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놓고 당분간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경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두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걸러낼 만큼 다 걸러냈다며 실수가 있어서 흠결을 잡아내지 못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능력과 흠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사나 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조각이든 개각이든 이 공직 후보자 검증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인데요. 그런데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김없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공성이 오갔던 인사청문회. 과거 여야가 반대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 지도부의 일성도 판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 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되어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주로 여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만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고, 과거 19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42건과 30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부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나서 상호 검증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훨씬 더 까다롭게 도덕성과 자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공직자윤리, 그리고 국세청, 더 나가서 FBI가 상호 검증을 해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기관 주체들 간의 경쟁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멍 뚫린 검증과 여야 공방으로만 기억되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토론과 합의가 실종된 국회에서 매번 울림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금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국 보아오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중국 리커창 총리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가 처한 하방 압력을 몇 차례나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GM 군산 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현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MF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필요와 재정 여건을 관련 법과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재작년 11월의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소 건설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는 새로운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안겨주었습니다.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경제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과제 가운데 진상규명과 지열발전소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을 이미 밝혔습니다. 피해 대응과 지역경제 지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당장은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에 소집된 임시국회가 곧 끝납니다.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절실합니다. 야당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시작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어떤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올지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달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제재를 유지해야 비핵화 시간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지렛대를 느슨하게 풀지 않는 한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할 수 있는 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의 큰 조치를 달성해내길 희망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북미 정상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핵 배기 달성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쿠퍼먼 부보좌관과 회담했는데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회담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세부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양국 장관은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뒷받침할 군사당국 차원의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동했습니다. 두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당국 차원의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대체 실시된 동맹연습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켰다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셰너엔 장관 대행은 연합훈련의 조정은 축소가 아니라며 방위태세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I know they've been very successful, but we've also learned about improvements that we can make in our fall exercises.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우리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지지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올해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11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남방 정책의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신남방 정책을 더 호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놓고 아세안과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 초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도 협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풍경은 완연한 봄이지만 여전히 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기승인데요. 철원의 기온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1.3도로 예년 기온보다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12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대관령 영하 6.5도, 봉화 영하 5.8도, 파주 영하 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부산 14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모레부터 꽃샘추위는 누그러지면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전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40대 남성이 고장난 현관문을 고쳐달라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정상 부근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와 소방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초속 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불로 산림 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에 민가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층 주방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주민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이 고장나자 관리실 직원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된 게 원인입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교차로에서 관광버스가 사고가 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8명 가운데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1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트레일러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중국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3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붉은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일어난 곳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 양산주 무리연 산악지대. 지난달 30일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70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산이 깊고 지형이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골에 몰아치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십 명의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군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39의 소방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날 산시성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나 9,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베이징 근처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수천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참사로 소방관에 대한 교육과 장비,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다음은 YTN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이성환 전 경찰청장이 몸담고 있던 대형 로펌에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내사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3월.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김기용 청장을 밀어내고 이성환 청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어느 날 BH에서 VIP의 명을 받았다 하는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국가 원수가 그만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 전 청장은 김학의 수사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외압으로 느꼈다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 청장은 당시 부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 등 당시 수사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수사기획관의 경우 취임 4개월 만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수사지휘부를 교체한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청장은 고문으로 일하던 대형 법무법인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퇴임 후 세종연구소와 한전 등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중순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그만둔 겁니다. 오늘부터 하직하셨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수사 방해라고 적시하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은 이 전 청장에게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와 사표를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 전화 2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 수첩에서 학이형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윤 씨가 제공한 차명 전화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인 회사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동안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 수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 외에도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한서 수사단장은 어제 오후 기자단과 만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지 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의 권고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과거 분양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3차례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 김 전 차관이 손을 쓴 게 아닌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약재 전문 상가로 지난 2006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회사가 시행을 맡은 곳인데 날림 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위 분양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며 피해자들의 진정과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앞서 2차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고 마지막엔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윤 씨가 검찰 고위층에 손을 써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나만 수사 잘못되니까 윤중천만은 검사 잘못해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제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윤 씨의 한방천하 사기 사건에서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학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경찰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 관계자는 윤중천 씨 관련 사건들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축구 경기장 안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 유세를 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대한 상벌위를 열기로 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론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차별 금지를 명시한 프로연맹 정관 제5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활동이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정당 이름과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고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 역시 노출돼서는 안 되며 명함과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된 경남구단은 프로연맹에 이번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을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공식 사과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기훈 후보 2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위반 규정에 벌집 조항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데다 유권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 선에서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치에 각 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경기장에 밀고 들어가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며 선관위 스스로 선거법을 위축시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경남도민들은 가벼운 징계에 안도했을 한국당은 안중에 없고 경남FC만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역시 선관위가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죄 없는 경남FC만 본병을 당하고 황 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서 돈 받고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국내 소형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되고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목록을 보면 정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 주를 매입했고 신고한 매입가액은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주식을 보유한 뒤 9달이 지나도록 인사혁신처 주식백지 신탁심사위원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서 직무 관련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실제 접대 목적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씨가 함께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된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빅뱅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은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 속 연예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수사 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연예인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추궁해왔습니다.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녁에는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승리 측으로부터 지난해 열린 빅뱅 콘서트표 3장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윤 총경의 부인 김모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표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윤 총경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표가 어떤 편의의 대가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과 윤 총경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승리의 동업자 유모 대표와의 골프회동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주 경기도의 골프장 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결제 기록을 통해 당시 누가 비용을 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윤 총경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고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와 현대창업주의 손자들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 청사로 들어갑니다. SK그룹의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1살 최모 씨입니다. 대마를 샀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SK 계열사에 근무 중인 최 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농축한 액상을 산 혐의를 받습니다. 포지하기에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감지가 쉽게 안 되는 이점이 있고. 그 검출되는 건 똑같은 거죠? 반응 나오는 거는 거는? 똑같아요. 현대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 씨는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어 경찰은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의 대마 구매는 지난 2월 마약 판매책 27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났습니다. 주로 메신저를 통해 액상을 구매해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판매책 휴대전화에서 다른 부유층 자녀들의 거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부유층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거 진술해서 그럼 몰래 확인해봐야 된다. 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자인 윤지호 씨가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는데요. 경찰이 여경 5명으로 구성된 경호팀을 꾸려서 24시간 밀착 경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정급 인사 등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경호특별팀을 꾸려서 24시간 교대하는 방식으로 윤 씨를 밀착 경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이 1년 전 대비 8% 넘게 줄면서 넉 달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축인 중국과 반도체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이보다 더 낮은 6.2%로 전망됐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fter 2 years of solid expansion, the world economy is growing more slowly than expected, and risks are rising. 이런 중국의 경제 둔화가 5개월째 우리 수출 실적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71억 1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 줄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넉 달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중국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5% 크게 감소하였는데 중국 영향을 배제한 3월 수출은 5.5%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진 역시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나 줄었습니다. 수출 양대축이 흔들리면서 예상과 달리 수출 부진의 늪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12월 수출 증가의 전망치인 3% 후반대에서 최근에 이런 경제 상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 0%대로 낮췄기 때문에 향후의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출 감소율이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둔화했다며 이번 달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숙박업과 도소매 업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요. 내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인근에 있는 모텔촌입니다. 대학생 등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업주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89를 나타냈다가 지난 2월 44까지 떨어졌습니다. BSI 지수가 기준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숙박업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다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에 지갑을 열지 않는 탓입니다. 수요 한 35%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온 중에 한 15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제일 힘든 시기 같습니다. 또 다른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 BSI 지수도 지난 2월에는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숙박업과 도소매업을 모두 포함한 비제조업 전체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성장세에 가려 있었던 내수 경기 악화 조짐이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특별한 소비 촉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가 부진하거나 침체되는 국면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견해로는 한 올해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런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투입에 더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를 되살릴 묘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745건으로 한 달 전에 1,578건보다 10.6%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거래량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113건, 성북구 108건, 강서구 10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점검을 실시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생선이나 채소 등에 한해 쓸 수 있는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복잡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봉투를 반납합니다. 바나나 저기 하려고. 근데 여기 반환했습니다. 한 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일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이 돼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일회용 투명봉투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산물은 이렇게 패킹이 됐어도 집에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이 국물이 다 새요. 속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 번 포장한 제품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마트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여 명으로 구성하는 특사경 운영 방안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때 주변 CCTV 화면을 자동으로 추적기관에 보내는 시스템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테스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로 자동 전송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은 이달 1일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서버와 통신 장비만 설치됐을 뿐 아직 운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설명대로 되려면 전자발찌 파손 장소를 파악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와 CCTV 화면을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자동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어서 테스트도 못 해본 상태입니다. 준비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레발만 늘어놓은 겁니다. 법무부는 시스템 운영이 일러야 2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기술 테스트 검사하고 연계 프로그램 안정성 여부 확인, 방화벽 등 보안 문제로 한 3주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장비 조달 과정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만 잃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4월이라기엔 날씨가 너무 쌀쌀하죠. 오늘도 꽃샘추위의 기세가 상당한데요. 아침 한때 서울의 기온은 1.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12도로 예년 기온에 밑돌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높아지면서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추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은데요. 오늘은 비 예보 없이 종일 맑은 하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2도, 강릉도 12도, 대구와 광주 14도, 부산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은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